여러분,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전문가 윤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밀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숫자에 관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죠. 현재 여러분이 계속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8배에서 최대 14배의 자산 증식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제가 지난 45년간 2,000명 이상의 재무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1억 원을 모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평생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집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저는 월급 80만 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통장 잔고는 고작 12만 원이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로부터 단 5년 만에 제 통장에는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요즘 세상에 1억이 뭐 그리 대단해? 집 한 채 사기도 부족한데? 맞습니다. 1억 원으로는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1억 원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마법의 숫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자산 변곡점이 몇 개 있습니다. 1억 원, 3억 원, 10억 원, 그리고 30억 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턱이 바로 1억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물가로 얼마나 모아야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일까요? 수십 년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 내린 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첫 1억 원이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돈 모으기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인생의 법칙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함께 첫 1억 원을 모으고 그 다음 1억 원이 더 쉽게 찾아오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인생은 세 권의 문제집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중 몇 번째 문제집을 풀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성장기로 30세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활동기로 30세부터 70세까지이며 마지막은 70세 이후의 노후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세 시기 중 오직 한 시기만이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시기는 소비만 있고 소득은 없거나 적은 마이너스 시기입니다. 첫 번째 성장기에는 부모님이 문제집을 함께 풀어주셨죠?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집은 혼자 풀어야 합니다. 그 깨달음을 늦게 얻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직 경제활동기에만 플러스 인생을 만들 수 있고 그 플러스가 노후의 마이너스를 감당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지만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는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활동기에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마처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가 바로 그들이죠. 그러나 지금의 2030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부모 세대처럼 자식을 돌볼 경제력도 없고 자식에게 부양받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의 경제력으로만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장에 1억 원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70세 이후 약 13년을 경제적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돈은 최소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3억 원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경제활동기에 모은 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활동기에 1억 원도 모으지 못했다면 노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100만 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것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경제활동기에 얼마나 자산을 모으느냐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달려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첫 마일스톤을 못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자산 형성에 실패합니다. 반면 1억 원을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제가 45년간 2,000명 이상의 재무 상담을 통해 확인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곳에 1억 원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면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심리적 장벽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재정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합리적인 재정 결정을 방해하는 현상이죠. 월급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과 700만 원인 사람의 저축률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이 증가해도 저축은 비례해서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 형성의 가장 큰 비밀은 세 가지 공식에 있습니다.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 이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1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소득은 원금입니다. 소득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두가 단기간에 소득을 크게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되 나머지 두 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과 수익률입니다. 시간은 돈을 불리는 마법의 요소입니다. 월 50만 원을 5년 동안 모으면 3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15년 동안 모으면 단순 계산으로도 9천만 원이 됩니다. 수익률이 더해지면 그 금액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의 근력입니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들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50만 원, 100만 원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성공한 자산가들은 모두 이 저축의 근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죠.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소득의 10%도 저축하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소득 수준과 저축률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봉 1억 원을 버는 사람 중에서도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연봉 3천만 원이지만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심리적 태도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성공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날 가장 먼저 할 일은 저축입니다. 선저축 후 소비의 원칙을 지키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소비부터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죠. 하지만 거의 항상 남는 돈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지출은 항상 소득에 맞춰 늘어납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급여 통장과 별도의 저축 통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정해진 금액을 저축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은 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회계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저축 증액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저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3개월마다 5만 원씩 늘려가세요. 1년 후에는 월 30만 원, 2년 후에는 월 50만 원을 저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축의 근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1억 원을 모으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저축의 근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축의 근력이라니 생소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처음 저축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월 30만 원을 저축하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나가는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1억 원을 모은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을 저축해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월급이 갑자기 5배로 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저축의 근력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근육이 붙으면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축 습관이 몸에 배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복된 행동은 뇌에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이전에는 어렵게 느껴지던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1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저축 습관이 여러분의 재정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억 원을 모으면 그 다음 1억 원은 훨씬 쉽게 모을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네,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1억 원 달성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1억 원을 모으는데 5년이 걸렸다면 두 번째 1억 원은 3년도 걸리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앞서 말한 저축의 근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1억 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돈을 모으는 자신감과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저축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1억을 모았으니 좀 편하게 살아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평범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갈림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1억 원을 모으고 나서도 최소한 그 전과 같은 금액을 계속해서 저축합니다. 아니, 오히려 저축 금액을 더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축의 근력이 계속 강화되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월 50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면 1억 원을 달성한 후에도 최소한 월 50만 원은 계속 저축하세요. 가능하다면 월 70만 원, 100만 원으로 늘리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축의 근력이 생기면 놀랍게도 전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저축의 자동화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저축되도록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디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을 그대로 따르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을 활용하는 것이죠. 저축을 자동화하면 매번 결정을 내리는 데 드는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중요한 재정 결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축의 근력을 키우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점진적 증액법입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 또는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있을 때마다 저축 금액을 10%씩 늘리세요. 전체 증액이 아니라 기존 저축액의 10%만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5년 후에는 저축액이 거의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거의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을 천천히 꾸준히 키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1억 원을 모은 후에 찾아오는 두 번째 변화는 자본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놓친다면 평생 동안 부의 사다리에서 한 발짝도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돈이 일해서 벌어오는 소득입니다.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등이 모두 자본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내 시간과 노력을 팔아버는 돈이지만 자본소득은 내 자본이 스스로 벌어오는 돈입니다.
근로소득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의 제약입니다. 하루는 24시간뿐이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로소득에는 천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에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1억 원이 2억 원이 되고 2억 원이 4억 원이 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본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휴가 중에도 아플 때도 계속해서 일합니다. 그렇다면 1억 원으로 얼마나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정기예금의 경우 현재 연 4% 수준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1억 원을 예금하면 연간 4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매월 33만 원 정도죠. 물론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주식 배당금의 경우 고배당 종목을 선택하면 연 5%에서 7%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월 40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죠. 부동산의 경우 지역과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3%에서 6%의 임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연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생활비를 완전히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소득으로만 생활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월 300만 원의 자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5%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7억 2천만 원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말이죠. 복리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복리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 100만 원을 연 5%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를 포함하면 8억 9,900만 원이 됩니다. 무려 5억 3,9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의 마법입니다. 첫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소득의 씨앗을 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억 원으로는 큰 자본소득을 만들 수 없으니 굳이 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돈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작은 눈덩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빠르게 커집니다. 1억 원은 바로 그 임계점입니다. 자본소득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죠.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돈이 돈을 부르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말합니다. 첫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요. 1억 원을 모으고 난 후 찾아오는 세 번째 변화는 인생의 가능성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부는 소유한 돈의 액수가 아닌 가능성의 크기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81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35년 전 처음으로 1억 원을 모았을 때의 경험을 제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평생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그런데 통장에 1억이 모이니 갑자기 내 인생에 여러 문이 열리는 걸 느꼈어. 김 할아버지는 그 1억 원으로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30억 원대의 자산을 이루셨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6세 박미자 할머니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박 할머니는 25년간 꾸준히 저축해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여행사를 창업했습니다. 1억 원이 있으니 실패해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겠다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 안정감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줬죠.
이처럼 1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여러분 인생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1억 원이 있으면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첫째, 창업의 기회가 생깁니다. 소규모 창업의 경우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1억 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2세 이정훈 씨는 1억 원을 모은 후 평생 꿈꿔온 서점을 열었습니다. 월급쟁이로 살면서도 항상 책방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1억 원을 모으니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죠. 둘째, 주택 구매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서울의 아파트를 바로 살 수는 없지만 1억 원은 상당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은행은 보통 주택 가격의 40%에서 60% 정도를 자기 자본으로 요구합니다. 1억 원이 있다면 2억 원에서 3억 원 규모의 주택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58세 최영미 씨는 1억 원을 모은 후 2억 5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1억 원의 자기 자본과 1억 5천만 원의 대출로 내 집을 마련했어요. 집이 생기니 월세 부담도 없어지고 경제적 안정감이 생겼죠. 셋째, 투자의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1억 원 미만의 자본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 상품들이 많습니다. 사모펀드나 일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은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67세 정태영 씨는 1억 원을 모은 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적금과 주식에만 투자했는데 1억 원이 모이니 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투자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었죠. 넷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기회가 생깁니다. 1억 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로를 바꾸거나 추가 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여유가 생깁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65세 한미영 씨는 1억 원을 모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받았습니다. 50대 중반에 영어를 배우러 미국에 갔어요. 1억 원이 있었기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와도 1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78세 강동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억 원이 생기니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됐어.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 그게 진짜 부자가 된 느낌이었네. 1억 원을 모으고 난 후 찾아오는 네 번째 변화는 자산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돈에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산 형성은 등속 운동이 아닌 가속 운동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초등학교 때 배운 물리학을 기억해 보세요. 등속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 가속 운동은 점점 빨라지는 운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이 등속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산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1세 윤석준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윤 씨가 첫 1억 원을 모으는 데는 1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1억 원이 2억 원이 되는 데는 단 5년이 걸렸고 2억 원이 4억 원이 되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1억 원을 모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니까 돈이 더 빨리 모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설명한 자본소득 때문입니다. 1억 원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그 자체로 새로운 저축이 됩니다. 연 5%의 수익률로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500만 원의 자본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500만 원이 기존 자본에 더해져 복리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5세 임현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억 원을 모아 배당주에 투자했더니 매년 6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그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투자하니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한 저축의 근력 때문입니다. 1억 원을 모은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근력이 생깁니다. 월 50만 원을 저축하던 사람이 1억 원을 달성한 후에는 월 100만 원, 1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68세 이태연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1억 원을 모을 때는 월 30만 원씩 저축했어요. 하지만 1억 원이 모이고 나서는 월 100만 원도 어렵지 않게 저축할 수 있었죠. 그러니 자연히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투자의 다각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1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3세 박정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1억 원 이하일 때는 주로 예금과 적금에만 돈을 넣었어요. 하지만 1억 원이 넘어가자 주식, 채권, 부동산, 금까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죠. 덕분에 위험은 줄이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산 성장의 가속화를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을 연 5%의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1억 원을 모으는 데는 약 7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미 1억 원이 있고 월 100만 원을 계속 저축한다면 1억 원이 2억 원이 되는 데는 약 5년 9개월이 걸립니다. 즉 1년 3개월 정도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2억 원이 3억 원이 되는 데는 약 4년 6개월이 걸립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66세 최병철 씨의 경험도 흥미롭습니다. 처음 1억 원 모으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13년이 걸렸죠. 그런데 그 다음 1억 원은 6년 만에 모았고 그 다음 1억 원은 3년 반 만에 모았어요. 지금은 매년 1억 원 이상씩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자산 성장의 가속화입니다. 1억 원의 벽을 넘어설 때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선형적 성장에서 지수적 성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월 10만 원씩 저축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후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69세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 1억 원은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임계점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눈덩이를 굴려야 했지만 1억 원 이후부터는 눈덩이가 스스로 굴러가면서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1억 원을 모으고 난 후 찾아오는 다섯 번째 변화는 자존감과 정신적 안정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재정적 불안감은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할 때 느끼는 그 답답함과 불안함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9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자식들 도움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늘 머릿속에 있었지. 하지만 1억 원을 모으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게 된 느낌이랄까? 대구 중구에 사는 72세 이명숙 할머니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평생 남편 월급으로 살다가 혼자 살게 됐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저축해서 1억 원을 모으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재정적 자기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인천 계양구에 사는 68세 박종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늘 불안했어요. 해고될까봐,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하지만 1억 원을 모으고 나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확 줄더라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1년은 버틸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1억 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단순히 돈의 액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광주 동구에 사는 77세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 보며 살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무슨 결정을 내릴 때마다 허락을 구해야 했죠. 그런데 내 통장에 1억 원이 생기니까 달라졌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그만큼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결혼 관계에서도 1억 원의 자산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65세 최재현 씨와 62세 한미영 씨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 1억 원씩 모았을 때 부부 관계가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돈 문제로 다투는 일도 거의 없어졌죠. 직장에서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63세 이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1억 원을 모으고 나니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최악의 경우 퇴사해도 당장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만성질환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전남 여수시에 사는 74세 강명자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전에는 늘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혈압도 높았고요. 그런데 1억 원이 모이고 나니 마음이 편해져서 밤에 잠도 잘 자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1억 원이 주는 또 다른 심리적 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70세 한상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하루하루 살기 바빴어요. 그런데 1억 원을 모으고 나니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할 여유가 생겼죠? 제 인생의 2막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금적 여유는 관계의 질도 향상시킵니다.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6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돈 걱정으로 항상 예민했을 때는 자식들과도 자주 다퉜어요. 그런데 1억 원을 모으고 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죠. 직장인들에게 1억 원의 통장 잔고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퇴근길의 지옥철과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주는 위안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1세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통장 잔고를 보면 위안이 됐어요. 이 정도면 6개월은 버틸 수 있어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죠. 결국 1억 원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선택의 자유와 그로 인한 자존감 향상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69세 김동훈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하고 참기 어려운 상황도 참아야 하죠. 하지만 1억 원이 생기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 자유가 바로 진정한 부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1억 원을 모았을 때 인생에 일어나는 5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놓치신다면 평생 경제적 독립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1억 원 모으기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45법칙을 기억하세요. 45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월 소득의 45%를 저축하면 5년 안에 연소득의 3배를 모을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매월 135만 원을 저축하여 5년 안에 5,4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8년이면 1억 원에 도달할 수 있죠? 물론 45%는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64세 김준호 씨는 이 방법으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의 25%만 저축했어요. 6개월마다 5%씩 늘려서 결국 45%까지 저축했죠. 그렇게 7년 만에 1억 원을 모았습니다. 둘째, 3개의 바구니 전략을 활용하세요. 이 전략은 소득을 3개의 바구니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생활비, 두 번째 바구니는 비상금, 세 번째 바구니는 투자금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67세 박선영 씨는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즉시 세 계좌로 나눴어요. 생활비 50%, 비상금 20%, 투자금 30%로요. 특히 투자금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더니 8년 만에 1억 원이 모였어요. 셋째, 역저축법을 실천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에서 지출을 먼저 하고 남은 돈을 저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대부분 저축할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역저축법은 이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소득이 들어오자마자 목표 금액을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1세 최영호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월급의 40%를 자동이체로 저축했어요. 남은 돈으로 생활했더니 신기하게도 항상 돈이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6년 만에 1억 원을 모았습니다. 넷째, 소비 대신 경험 원칙을 세우세요. 물질적 소비는 행복감이 빨리 사라지지만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68세 이미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명품 대신 가족과의 소소한 경험에 투자했어요.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행복감은 더 컸죠? 그렇게 아낀 돈으로 9년 만에 1억 원을 모았습니다. 다섯째, 52주 저축 챌린지를 시도해 보세요. 첫 주에 1만 원, 둘째 주에 2만 원, 셋째 주에 3만 원. 이런 식으로 매주 1만 원씩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52주 후에는 총 1,378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1억 원에 도달할 수 없지만 저축 습관을 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65세 강영수 씨는 이 방법으로 저축 습관을 들였습니다. 52주 챌린지로 저축 근육을 키운 후 월급의 50%를 저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결국 7년 만에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여섯째, 행동경제학적 장치를 활용하세요. 저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종종 우리의 심리적 편향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적 장치란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내 아이의 대학 등록금, 부모님 요양비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붙여두면 그 돈을 쓰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정밀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각 통장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니 함부로 돈을 쓰기 어렵더라고요. 손주 대학 등록금이라고 써둔 통장에서 돈을 빼는 건 죄책감이 들었죠. 그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모아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82세 윤광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더 일찍 저축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요.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데 그걸 젊을 때 몰랐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최선이요. 여러분, 1억 원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닙니다. 꾸준함과 인내 그리고 현명한 전략만 있다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1억 원을 모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세요. 저축의 근력이 생기고 자본 소득이 발생하며 가능성이 확장되고 자산 성장이 가속화되며 자존감과 정신적 안정감이 향상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1억 원의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 목표와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첫 1억 원 달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